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현황은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를 분기별로 집계하여 발표합니다. 24년 6월 현황이 24년 8월 28일에 집계되어 발표되었기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도 변함없이 밑지식을 위한 용어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에 관한 개념과 자산 건전성 기준, 그리고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에 관해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NPL이란 논퍼포밍 론의 줄임말로 대출 회수를 못하는, 이행되지 못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인데 받기가 힘들어진 대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어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무수익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다 같은 부실채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부실채권을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질수록 못 받게 되어버린 돈을 위해서 쌓아두는 대손 충당금이 많아질 것이고, 대손 충당금이 많아질수록 투자할 돈도,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각,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비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상각, 매각을 통한 방법에 눈속임이 있을 수 있어 부실채권 비율만 낮아졌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졌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 건전성 기준입니다. 자산 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자산을 빌려준 뒤 돌려받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라면 대출을 해준 뒤 그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을 자산 건전성이라고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손 충당금과 대손 준비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손실 대비 용도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쌓아두는 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비용이며,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면 비용이 커진 것이기에 은행의 이익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으니 금융환경이 위험해져도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쌓아두어야 하는 대손 충당금의 기준을 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손 준비금입니다. 대손 준비금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쌓아두는 것은 똑같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쌓아둔 대손 충당금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쌓아둬야 하는데, 이것이 대손 준비금입니다. 대손 준비금은 대손 충당금과 달리 비용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손 준비금이 쌓이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 준비금은 자본 중에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는 법정 준비금에 속하기 때문에 배당 등에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복습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1금융권의 현황이며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7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3개의 인터넷은행, 5개의 특수은행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24년 6월 말 기준 총 여신 규모가 2,739조 9천억 원이고 부실채권이 14조 4천억 원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0.53%입니다. 총 여신 규모가 23년 6월 말 2,564조 1천억 원에서 1년 만에 175조 8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3월 말 2,676조 9천억 원에서 1분기 만에 63조 원이 늘었습니다. 부실채권은 23년 6월 말 10조 5천억 원에서 1년 만에 3조 9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3월 말 13조 4천억 원에서 1분기 만에 1조가 늘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1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부실채권은 기업 여신 11조 6천억 원, 가계 여신 2조 6천억 원, 신용카드 0.2조 원 순이며 이 중 기업의 부실이 매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추이입니다. 2024년 1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4조 5천억 원이었으나 2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 4천억 원이며 전분기 대비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여신 신규 부실이 5조 원이고 전분기 대비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며 경기 침체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신규 부실은 5천억 원이며 전분기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신규 부실은 4조 5천억 원이며 전분기 대비 1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위기는 자영업에서 기업으로 전이되어 그것이 지표로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계 여신 신규 부실은 1조 3천억 원이며 전분기 대비 1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1금융권에서 분기에 6조 4천억 원의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2금융권의 상황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2분기에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 4천억 원이며 전분기 대비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 1조 1천억 원, 팔아버린 매각 2조 1천억 원, 합하여 3조 2천억 원이며 담보를 처분하여 여신을 회수한 것이 1조 2천억 원이며 여신 정상화 7천억 원입니다. 부실채권의 매각은 자산관리회사나 전문 회수기관 등의 채권을 파는 것이고 이들 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리된 부실채권 중 기업 여신이 4조 1천억 원, 가계 여신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극복하면서도 부실채권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으나 정확히 2022년 3분기부터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부실채권 잔액은 9조 7천억 원이었고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14조 4천억 원이며 상각, 매각 등 손실 처리를 하고도 4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표를 보시겠습니다. 총 여신 비율 0.53% 중 기업 여신이 0.6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중소법인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계 여신 부실 비율은 0.27%로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3%포인트 늘었고 신용대출이 0.07%포인트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부실채권 비율은 1.6%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3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기업 여신의 개인 사업자, 가계 여신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채권 비율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사업자와 신용카드는 그래프상으로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은 23년 9월 말 24조 7천억 원, 23년 12월 말 26조 7천억 원, 24년 3월 말에는 27조 2천억 원, 24년 6월 말에는 27조 1천억 원입니다. 전분기 말 대비 1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1조 9천억 원이나 증가하였는데도 신규 부실이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4년 1분기에 203.1%, 이번 2분기 말에는 188%로 15.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8%포인트 하락, 지방은행이 28.8%포인트 하락, 특수은행이 46.6%포인트 하락이며 국내은행 총 38.4%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말 기준 부실채권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실채권 잔액이 23년 6월 말 10조 5천억 원, 23년 9월 말 11조 5천억 원, 23년 12월 말 12조 5천억 원, 24년 3월 말 13조 4천억 원에서 6월 말에는 14조 4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신규 부실채권이 이번 분기에만 6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1분기에 신규 부실채권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0.77%에서 0.53%로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은행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4분기 7조 1천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을 고려하면 기업 신규 부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채권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부실채권 중 기업, 가계, 신용카드 모두가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연착륙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은행을 신한, 우리, SC, 하나, CT, 국민, IM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별로 총 여신과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4조 6천억 원, 지방은행 부실채권이 1조 원, 인터넷은행 부실채권이 5천억 원이며 특수은행 부실채권이 8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는 일반은행이 6조 1천억 원, 특수은행이 8조 3천억 원으로 특수은행이 그 성격상 일반은행에 비해 큰 편입니다. 부실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태산이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지경입니다. 이 부실채권 규모는 2020년 6월 15조 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말 이후 7분기 연속 상승 중입니다. 부실채권 잔액 상승의 원인은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인데도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져 채권 회수 위험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계속되는 상매각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도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 때문에 부실채권 잔액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에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지표가 개선되었다며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지표에는 상매각을 통해 부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권 부실채권 상매각에는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가? 저축은행 79곳의 2분기 경영 공시를 바탕으로 전체 연체율은 8.36% 수준이며 1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저축은행들은 펀드를 조성하여 상반기에만 1조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 처리하였는데 2024년 3월 1차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여 3,300억을 처리하였고 2024년 5월에는 2차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 5,100억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1,360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실채권을 상매각하여 연체율을 낮췄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지금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한 만큼 또 빠르게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매각의 주체와 펀드 출자 주체가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진성매각이 아닌 부실을 이전하고 미루는 도구로서 펀드를 활용하는 꼼수인 것입니다.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곳이 31곳이나 됩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당연히 1금융권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즉 부실채권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매분기 9천억 원에서 1조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2023년 3분기 이후 0.03%포인트씩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빅컷으로 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1금융권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하향평가하였습니다.
정부의 관치금융과 연체율 상승 등이 원인으로 18개월 내 한국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건전성 수익성의 악화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1년 이내에 한국 은행들의 시스템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달러 채권 등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를 넘어 대출 중단과 대출 중단에 더해 대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진성 매각,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자산 건전성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한국 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부터 꾸준하게 경고해 왔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